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지난 7강에서는요. 당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콜린 클라우치의 포스트 민주주의란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을 지닌 소수 엘리트들과 정당의 소수 지도자들이 맺는 결탁 구조 속에서 부패해가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특히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민영화와 민간 위탁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정치 지도자란 누구인가란 주제에 대한 마지막 강좌로서 왜 다시 도덕인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다시 고리타분한 도덕인가? 왜 정치 지도자들에게 효율적인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뛰어난 리더십까지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대답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화 시대, 하루하루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초국가 기업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마켓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인 초국가 기업의 규모는 정말 실로 엄청납니다. 2011년 국가별 국내 총생산을 다룬 세계은행과 또 초국가 기업의 수익을 다룬 포춘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요. 로열 더치쉘, 엑슨모빌, 월마트의 경제 규모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보다 기업이 크다는 거죠. 특히 초국가 기업은 본사의 본부, 소위 헤드쿼터라고 부르는 곳에 주로 많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요. 이들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버는 수입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막대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샌더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미국의 부자 14명이 지난 2년간 증식시켜 벌어들인 돈이 미국의 하위 40%, 즉 거의 1억 4천만 명이 지닌 자산보다 크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14명이 지니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14명이 지난 2년간 벌어들인 돈의 액수가 1억 4천만 명이 벌어들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사실 미국의 현실과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에 10대 재벌의 기업 자산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85%에 육박하는 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정확히 그 해에요. 84%였어요. 이런 현실은 권력과 관련된 용어의 적합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권력이 정치 옆에 있어서 정치 권력이 일반적이고도 옳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권력이 시장의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장 권력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고 그 말이 좀 더 적합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사회 철학자인 지그민트 바우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구와 현실에서 결정하는 능력인 정치와 이 결정을 수행하는 능력인 권력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이 권력이라 정치 권력이라는 말이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권력이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문제는 시장 행위자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이란 누구냐? 물건을 팔아야 할 소비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시장 권력은 국가에게 자신들이 상품을 팔아야 할 소비자들을 좀 더 소비자들의 크기를, 규모를,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계 시장 행위자들에게 권력을 잃은 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당연하죠. 시장 행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길뿐이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분야, 특히 복지 관련 분야의 약화와 해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지 관련 분야의 일들이 민영화와 민간 위탁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요. 이제 기업이 국가의 공무원까지 소비자로 보기 시작하고 이들의 권리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 그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이제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게 옳은가 아닌가 그 여부를 떠나서요. 문제는 어떻게 정치의 옆에서 권력의 보호라는 우산 아래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그 시장의 요구에 노출되어서 이런 요구를 받게 되었는가 이겠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권력을 잃으며 근대 국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최대한의 보호, 즉 복지를 이제 내려놓은 국가는요. 여러분에게 개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본연의 임무의 포기는요.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겐 국민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 때문이라는 핑계가 생겼고요. 그 책임이 시장 그 자체에 떠넘겨진 이상 이에 책임질 구체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가운데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기 침체라는 위기의 일상화 속에서 이제 국가 구성원들도 국가의 보호, 정치 지도자들의 보호 자체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포기가 절정에 이르면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마저 짊어진 채 국가에게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보호하라는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갖다 받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보호 없이 사는 삶을 뭐라고 부르느냐? 소위 쿨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늘어나는 것은 현재를 위한 소비입니다.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세계적으로 소비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위기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냐? 바로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비 없이 돌아가지 않는 시장에겐 잃을 것이 없는 유리한 조건일 뿐이겠죠. 이 가운데 시장은 점점 더 힘을 떨쳐가고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시장에 더욱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맨날 경제민주화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란 규제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의미하는 경제민주화가 뭐냐? 오히려 경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정책이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넘어갔음을 반영하는 그리고 그 권력의 이동을 경제민주화라는 과거의 이름에 감추어둔 채 이제 기업을 위해 정치 지도자가 봉사하는 당대의 정치에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렇게 거대 기업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게 되고 이런 경제적 불평등의 만연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계층, 중산층을 망가뜨림으로써 민주주의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게 중산층인가? 스티글리츠는요. 가난한 사람은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규칙을 빈곤과 무지로 인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또 한편으로 부자들은 민주주의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애물로 인식하기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 중산층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통해서 복지를 확보하는 등 많은 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층이기에 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대 시장이 정치를 지배하는 상황에선 소수 영향력 있는 정치 엘리트들과 항상 접촉할 수 있는 소수 경제 엘리트들이 경제를 관리하는 법과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소수 경제 엘리트들에게 집중되면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중산층이 망가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작년에 동국대 김낭영 교수가 내놓은 한국의 부의 집중도에 대한 연구를 보죠. 여기에 보면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상위 0.5%에게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19.3%가, 그리고 상위 1%에게는 25.9%, 상위 5%에게는 50.3%, 상위 10%에게는 66%의 자산이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하위 50%는요. 단지 1.7%의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앞서 보았듯이 기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이런 불평등의 심화를 사람들은 피부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2015년 12월에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아주 훌륭한 연구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016년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만든 중산층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중산층 가운데 79.1%는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스티글리츠는 이런 상황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중산층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산층이 좌절되는 이유는요. 경제 엘리트와 결탁을 맺은 제도권의 정치 엘리트들이 중산층의 요구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그런 요구에 반응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스티글리츠는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무리 요구해도 제도권이 들어주지 않아서 제도권 밖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도권의 중산층 요구에 대한 외면은 사회적으로 병리적 현상을 낳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대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 현상입니다. 이 트럼프 현상은요. 미국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의 좌절이 반영되어서 드러난 거고요. 샌더스는 그나마 그게 좀 건전하게 드러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로서 해야 할 질문은 바로 다음의 것이 되겠죠. 이런 거대한 기업이 행사하는 영향력 앞에서 일종의 유권자로서 반영되는 일반 사람들의 이익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다시 말해 일부 경제 엘리트들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 누가 일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시민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요. 사실상 유권자로서의 권리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경제 엘리트들과 결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엘리트들은 권력의 자리에 남아야 하고, 그 권력의 자리에 남기 위해선 정치 엘리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치 엘리트들은요. 유권자에게 남아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들 뿐이라는 점을 상당수의 경우 악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요구에 들어주지 않았던 거고, 여러분들도 선거를 치르다 보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느끼셨죠? 그 태도 자체가 그렇죠. 우리 아니면 대안이 있니? 라는 그런 태도가 보이죠. 예. 그래서 결국 그 대안이 자신들 뿐이라는 점을 아는 이 정치 엘리트는요. 유권자들을 선거의 시기에만 잠깐 활용한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관심을 받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평범한 중산층은 현재 상황이 정말 난관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현재 우리를 둘러싼 세계적 상황을 보면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 그래서 시장 권력에 정치가 의존적으로 결탁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결탁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 지도자들은 대안이 자신들밖에 없다는 점을 활용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면요. 근대 이후 마키아벨리가 요구해 왔던 정치 지도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자질, 바로 권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능력은요. 이제 그 우선성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말고 많은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퍼블릭 필로소피라고 해서 공공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요. 정치에서 도덕성에 관한 에세이들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시장 만능주의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 사회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장의 원리가 과거에는 비시장적 규범에 통치되던 삶의 영역들까지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전쟁을 아웃소싱하는 것, 학교에 시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관행이 늘어나는 일,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 교도소의 출현 등을 생각해보라. 이것은 단순히 효용과 동의의 관점에서 생각할 문제들이 아니다. 시장 원리가 그러한 영역에 적용되는 규범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이 규범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샌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시민의 공공성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따라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만 한다. 마키아벨리주의자들이 군주론의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며 폐기시킨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을 샌델은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근대 세계가 잠시 소홀히 했던 도덕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샌델의 지적은요,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경제 관리에 효율적인 정치 지도자가 도덕성 자체를 결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자원 외교 등에서 일어난 부패를 통해 명백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샌델의 이 책은요, 우리말로는 왜 도덕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책에서 내세우는 샌델의 결정적인 대안은 도덕성은 지닌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공공에 대한 지식, 전체에 대한 소속감, 책임감, 현재 기로에 놓여 있는 공동체와의 도덕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의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시민들이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닌 상황과 맥락에 따라 조건부로 지지해 줄 때만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콜린 크라우치의 말과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로 이제 좋은 정치 지도자란 누구인가를 두고 해온 8번의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지난 8번의 강의를 결산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 아주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긴 고민 끝에요. 내린 결론은 의외로 좀 단순했습니다. 결국 당대의 구조 속에서 좋은 정치 지도자들, 책임지는 좋은 정치 지도자들, 이 베버가 말하는 책임인 윤리를 가진 사람들, 신념 윤리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시민들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민들이야말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도덕적인 요소를 잃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이런 시민적 덕성조차 부식시킨다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명백해 보입니다.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치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불평등의 치유가 민주주의가 실현하는 정의의 일부라는 걸 각인하는 점도 아주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각인은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원칙은 극심한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민주적 정의의 원칙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강의를 닫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저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톡톡 철학사이다의 강좌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경험을 잘 살려서요,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난 뒤 이어질 강좌에서는
여러분과 더 쉽게 그리고 더 정확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철학사이다 강좌 좋은 정치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검색해 보세요.